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출발 증시와이드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은행주와 기술주들의 랠리로 인해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미국의 2.4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 협상에 임박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건데요. 전일 국내 증권시장이 강한 반등을 이뤄낸 만큼 추석을 하루 앞두고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글로벌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현재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님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뵙는데 오늘 좀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 여쭤보도록 할 텐데 준비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신규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해줬잖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의 부양책이 임박했다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 또 은행주와 에너지 업종, 기술주들의 랠리가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1.5% 이상 상승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가 상당히 호황일 때 약 한 1개월 전만 하더라도 악재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고 호재 위주로 반응을 했었고요. 유동성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입으면서 사상 최고치 모두 기록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요. 9월 들어서 조금은 다른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특히 기술주들 중심으로 악재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기술주들 상당히 좀 변동성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각각 이슈 있는 이 종목들 생겼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지난주만 하더라도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좀 악재도 나왔었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 상당히 좀 커졌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오늘 밤 미국 증시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우선 전일 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신규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하면서 이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이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1.51% 상승한 27,584.06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1.61% 상승한 3,351.60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주 가장 많이 포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1.87% 상승한 11,117.53에 이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다음 날로 예정된 미 대선 후보 토론 그리고 신규 부양책 관련된 소식 그리고 미중 갈등 상황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미국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이전 제안보다는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줄어든 2조 4천억 달러 가량의 신규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안은 규모가 크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 민주당은 당연히 부양책 쪽, 좀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좀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백악관과 공화당에서는 그런 부분들 좀 당연히 상대당이기도 하고 규모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이 하원 의장, 민주당이죠. 는 이 백악관과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이 소신을 밝히는 등 이 다소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전일에 이어서 이날도 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다만 백악관이 부양책 규모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가장 크게 미국 시장에서 작용했던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경기 부양책 관련한 이런 긍정적인 투자 심리였고요.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인수합병 관련 소식도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M&A, 대형 기업들, 회사들의 M&A가 나올 때는 증시에 좀 끝물이다, 이런 부분들도 많았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들, 투자 심리 개선에 M&A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대본 에너지, 그리고 WPX 에너지가 합병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영국의 카지노 업체 윌리엄 힐 인수 방침을 공개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M&A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증시,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반등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사실 최근 좋지 않았었는데 미국 증시도 사실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저점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심리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매수세를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선 쪽으로 상당히 좀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음 날이죠. 29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TV 토론을 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 내다보고 있고요. 사실은 향후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성에 대한 이슈를 꼽자라면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선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시장의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선거를 앞두고는 시장 변동성 상당히 좀 커졌었고, 확률적으로는 좀 하락세가 많았었던 만큼 대선 토론에는 상당히 시장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 당국은 중국 최대 반도체 제조회사인 SMIC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예고를 했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죠. 왕원빈은 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로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거의 매주 말씀드렸었죠. 틱톡 관련된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및 월마트의 이런 틱톡 거래 관련한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내에서의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상무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섹터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은행주, 에너지 이 업종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기술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다 강세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 상승했지만 가장 크게는 은행과 에너지 그리고 기술주들 상승을 했습니다. 은행주들 이 미국 금융 당국에서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 금융주는 HSBC의 지분을 핑안보험이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세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대표적으로 JP모건이 2.88%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블랙록이라든지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운용사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블랙록이 2% 가까이,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3.4%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증권사들도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M&A로 인해서 주가 강세에 보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본에너지와 WPX는 이 서로 합병을 하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본에너지는 11.11%, WPX는 16.44% 상당히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유가 많이 떨어졌었고요. 이 유가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좀 늦춰지면서 에너지 업종들, 국내도 마찬가지로 좀 좋지 않지만 미국도 상당히 좀 좋지 않았었는데 여기에 상당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M&A로 인해서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 소형 셰일 기업들도 M&A 기대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옥시덴탈이 1.17%, 아파체가 4.26%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들 보여줬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나오면서 2.92%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M&A로 인한 이 대본에너지와 WPX의 이 M&A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유입이 되면서 에너지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에너지 업종뿐만이 아니라 원유 시추업체 ETF, 에너지 섹터 ETF 모두가 다 3% 이상 상승하면서 이 은행주와 함께 에너지 섹터들 가장 강한 상승세를 전일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10월 13일에서 14일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이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2.55% 상승을 했습니다. 이 보잉은 737 맥스 상당히 말 많고 보잉의 이 아픈 날개가 됐었는데요. 737 맥스의 재운행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6.44%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테슬라와 니오는 전기차 판매 수치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현재 주가는 고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5년 내에 이 테슬라를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테슬라는 3.4% 그리고 이 니오는 2.6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돼서 이 호주의 피드 몬트리튬은 이 테슬라와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발표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83% 급등한 데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는 236.36%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리튬 아메리카도 동반 상승하면서 22.9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피드몬트 리튬이 이 5년간 미국 생산량의 이 3분의 1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호주의 광산 회사인데요. 이 피드몬트 리튬이 향후 5년간 이 테슬라의 고순도 리튬 광물 광석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피드몬트 리튬 같은 경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광산에서 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스포듐인 농축물의 연간 생산량 16만 톤 가운데 3분의 1을 테슬라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테슬라 이 배터리 데이에 이어서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시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 테슬라의 공급 판단은 이 계약 내용도 당연히 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 200%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보자면 미국 대선의 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의견들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이 다른 여느 대선과는 매우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 대선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데 아직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 벗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현재로서는 방향성 가름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빅스지수는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0.72%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26.19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시장 상황들 이슈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미 대선에 대한 변동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변동성에 대해서 벌써 빅스 지수 상품에 매수세가 또 많이 유입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8에서 10%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앞으로 대선에 대한 변동성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미국 시장 안 그래도 고점 논란 있었고요. 니콜라라든지 좀 좋지 않은 이슈들, 주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 은행주들 중심으로 해서 금융주들 변동성 확대가 됐었는데요. 이 한 가지 또 이 변수들이 더해집니다. 대선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변동성에 기반한 투자까지 늘고 있고 이 대선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될지 좀 가늠이 돼야 되는데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미국 시장의 이 불안감들 조금 더 키우고 있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 양 후보에 모두 베팅을 하는 기현상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 월가 투자자들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변동성에 베팅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대선일을 넘어 올해 말까지 시장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27일 이 주식부터 통화까지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큰 미국 선거에 도박을 걸고 있다라면서 이는 일반적으로 이 선거 전에 나타나는 이 월가의 거래를 넘어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물과 옵션 시장은 대선 결과가 모호하게 나올 것이라는 가정을 기본으로 두고 있고요. 미국 국채와 금은 오는 11월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많은 거래가 오갈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변동성 지수, 이 빅스에 기반한 투자가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좀 전에 미국 시장 정리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일 같은 경우 미국 빅스 지수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팩트셋에 따르면 10월 만기 빅스 선물 지수는 32.23입니다. 대선이 있는 오는 11월까지 33.68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12월과 내년 1월 지수는 32.03과 31.03으로 소폭 낮아졌지만 역대 선거에서 급락세를 보이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11월과 12월 지수만 놓고 보면 대선이 다가올수록 오르는 양상인데요. 시카고 선물옵션 거래소에 따르면 8월 말에 나온 11월과 12월 만기 지수는 각각 30.3과 29.43이었습니다.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와 연동된 선물 계약을 하게 되면 변동성에 대한 해지가 이뤄져서 이 지수가 올라갈수록 해당 선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미국의 한 거시 전략가에 따르면 올해 12월과 내년 1월 빅스 선물 지수에 주목하면 이건 다소 비정상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빅스 선물 가격이 올해 말까지 더 올라가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좀 덜하다라면서 이는 투자자들이 오는 12월까지 지속될 혼란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징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상 지표 11월과 12월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30에 가까운 수준이고요. 10월 만기와 11월까지는 30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만 넘어도 좀 높은 편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30까지 나타난다라면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통화 트레이더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모두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콜과 풋옵션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대선 당일 결과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 러시아 루블화나 브라질 헤알화와 같은 통화에 대해서도 옵션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달러 대비 루블화 가치는 1.13% 오르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 경우에는 0.83%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헤알화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1.06% 상승,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1.59% 하락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이 불확실성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전략들 대부분 종합을 해본다라면 좀 더 방어적인 투자 자세가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대권 주자 중에 어느 누가 당선되든지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를 안 다룰 수가 없겠는데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나 아니면 신규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서 뉴욕 증시보다는 홍콩 시장이나 상하이 시장을 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선 밀어내려고 하고요. 중국 정부는 반기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 고조로 인해서 미국보다는 홍콩이나 중국 상하이로 이 추가 상장 장소를 택하고 있다라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 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미국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시장 조사 업체인 리피니티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뉴욕 증권 거래소나 이 나스닥 증시에 상장됐던 중국 기업 8곳이 홍콩 증시에 추가 상장에 25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산하 금융그룹인 엔트그룹과 중국 내 KFC 체인을 운영하는 최대 레스토랑 운영업체인 얌차이나 홀딩스가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맞물려서 올해 여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기업의 자금 이전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주된 요인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겨냥한 미 당국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알리바바마저 상장 폐지 위협에 놓인 상황인데요. 미국 정책 위반자들은 규제 당국이 중국 기업의 회계를 더욱 면밀히 조사할 수 없다면 이들을 퇴출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 대학 중국 센터 연구원은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폐지 전망은 느리지만 현재 진행형인 미국과 중국 간 금융 정쟁의 일환이다라면서 이는 정치가 두 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분리하는지 보여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자국 기업들이 홍콩이나 상하이에 상장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입니다. 이 홍콩과 상하이를 주요 금융 허브로 육성해서 더 많은 국제 자본을 중국 정부는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증권 거래소와 증권사들은 물론 투자은행에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상해 쪽에 있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올해나 내년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홍콩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 전체적으로는 자금에 대한 압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중국 기업의 홍콩이나 상해 상장 가능성, 상장에 대한 속도 좀 더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이슈 타임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야 할 텐데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거를 연속으로 반등이 나와주곤 있습니다만 추석 연휴를 지금 하루 앞둔 상태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참 짙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의 증시 전망과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선 지난주는 굉장히 좀 우울했죠. 차익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 많이 받았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가 좀 큰 폭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 추석 이후의 상황이 그게 낙관적이라고 좀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너무 움츠려드는 그럴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미국 대선 1차 토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는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에 안 좋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미국 쪽에서의 어떤 금융 정책,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딜레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지금은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호재가 많이 없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제 3분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것 외에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나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증시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단기 변동성은 계속 나올 움직임이 있다라는 좀 표현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섹터와 종목의 주가 흐름이 차별화되는 장세가 이 추석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던 또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이 증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실제로 나타나는 숫자가 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 주가 떨어졌을 때 지수 전반이 기술적으로 감에도 영역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유동성 여건,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 정책이 좀 그나마 전처럼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어떤 저평가 국면에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 경제 지표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술적 감에도 영역이 아니라 어떤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시작을 어제 추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4분기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이 종목별로 종목별로 진입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올해 좀 본다고 한다면 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작년 대비 크게 늘었다는 부분은 아니고 실적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게 바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개념인데 이 1분기 때는
IT와 음식료 중심으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루어졌다면 2분기에는 IT, 음식료, 또 금융업종이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3분기에는 그러면 어떠한 섹터가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냐? 우선 1차적으로 IT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철강, 화학, 이 경기 민감 업종이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장세로 봤을 때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본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 연휴 기간 전에는 이 연휴 기간 안에 나올 수 있는 돌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보수적인 스탠스로 증시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가의 하락이라기보다도 어떤 관망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추석에 대한 그 연휴 동안에 경제 지표를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좀 시장을 대처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모멘텀이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실물 경제 지표나 3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최근에 통신주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혼조세가 또 이달 들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을 통신주의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통신주들이 어떤 그 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그 관심이 가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통신주가 이런 실적도 긍정적인 3분기 실적이 이 통신 3사 합치더라도 거의 9천억이 육박하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장 큰 이유가 이 통신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SK텔레콤, LG플러스, KT 어떤 세 개 종목에 대한 편입이 편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신주들이 전체적으로 또 업종의 모멘텀이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또 최근에 이제 미국 기술주에 연동한 일시적인 또 이 조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이 해외 수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통신주들은 저평가 매수 구간이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저점 대비해서 시장 대비 저점 대도 올랐긴 했지만 최근 어떤 그 하락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 이거 미국 기술주들의 그 방향에 대한 부분도 좀 계속 지금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하지만 말씀드렸던 이제 통신주들은 이 어떤 악재보다도 지금 다른 여타 업종 대비해서 호재가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미국 업체들이 네트워크 장비 업체 선정에 나서면서 국내 통신 기업들의 해외 수주 성과가 개선되는 양상을 지금 꾸준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벤더 선정이 이루어지면서 수주 성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실적이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작년 대비 14% 늘어난 3,448억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LG유플러스도 올 3분기에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4.5% 증가한 2,252억 원의 영업이익을, 또 KT는 1년 새 6.7% 늘어난 3,334억 원의 3분기 영업이익을 시현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통신업체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좀 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SK텔레콤의 평균 목표가는 지금 현재 31만 4,500원 정도로 지난 7월에 30만 6천 원대보다
2.6% 오른 모습 보여주었고, 이 KT 같은 경우도 같은 기간에 33,738원보다도 34,000원대로 늘어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제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SK 브로드밴드나 뭐 11번가처럼 이제 상장에 대한 자회사 상장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에 대한 관심도 더 꾸준히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통신주에 대한 저가 매수 구간이 맞다라고 표명을 해주셨고요.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5G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을 하겠다, 이런 공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합병을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앞으로 좀 지배적인 구조 안에서 사업을 더 키워가겠다, 이런 상황인데 주가 전망이 좀 오를까요, 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뭐 기업 가치는 변함은 없겠죠. 하지만 이 어떤 사업 구조가 단일화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계열사 합병을 통하면은 시가총액 50조 원이 넘는 어떤 시장, 여기에서도 전체 시장의 어떤 3위 기업이 시가총액 봤을 때도 3위 기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셀트리온 제약 3사의 주가는 어제도 다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전날과 큰 변동이 지난주가 큰 변동이 없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어제 주가의 영향은 없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 연구 생산을 맡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생산 물량을 각각 해외와 국내 독점주로 판매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런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우선 지금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한 원 셀트리온이죠. 이런 부분의 첫걸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합병 이후에는 단일 회사에서 개발,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래 구조 개선과 또 비용 절감, 또 사업 투명성에 대해서 이 재고 효과가 지금 크게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 합병 효과를 예상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합병에 따른 사업분 이전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 구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어떤 대기업들이 이제 합병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건 그대로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좀 특이한 경우긴 맞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은 이 사업을 쪼개는 분사가 원래 업계 일반적 흐름이었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이례적인로 분사가 아니라 합병 방식으로 가는 부분은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경우든 이 셀트리온의 어떤 사업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좀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주가에 또 향후에 어떤 사업 방향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매수라기보다도 어떤 사업 부분은 좀 계속 지켜보고 좀 긍정적인 뷰를 갖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화장품 소비 역시 좀 중국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자에서도 화장품의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돋보인 하루였는데, 관련주의 주가 전망부터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5일이었죠.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현지 행사가 진행됐었는데, 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소비가 호조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소매 판매에서 한국 화장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9월 중추절부터 이 성수기 모멘텀이 좀 이어진다는 평가가 좀 나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대도 화장품 업체들이 그나마 좀 강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별로 좀 틀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품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코로나 영향으로 실적에 대한 감익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실적을 선방하는 기업들도 지금 속속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이제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는 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LG생활건강의 3분기 연결 기준 컨센서스는 매출은 1조 9,373억 예상되고 영업이익은 3,100억 이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법인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 내외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어떤 화장품보다도 이 생활용품과 의료 사업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이어서 견조한 실적 개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활용품은 손세정제 매출 호조와 함께 닥터그루트, 히말라야 핑크솔트 이런 좀 프리미엄 제품 매출 호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한 17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중국 상해 법인이 온라인 바이오 매출 45%가 상승하면서 이 생산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폭이 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광저우 법인 매출 성장률도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 LG생활건강 그리고 이 코스맥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정보들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화요일 아침 전국이 대체로 맑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많이 좁혀져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항공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운항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늘 아침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대기순환이 원활해 공기 질도 깨끗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이 감도는 요즘인데요. 오늘 아침도 춘천과 대구가 11도 보이고 있고 서울도 15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낮이 되면서는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과 대전이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인천이 23도, 수원과 대전은 25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강릉과 울진 12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2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 14도, 부산 1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 제주 23도, 부산 24도, 전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금요일에도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연휴 막바지에는 제주와 남부 곳곳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